여러분,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우리나라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떻게 보면 좀 민망하고 죄송하고 참담한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하고,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또 그게 발부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에 놓이게 되고,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만 하는 8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공수처는 어제 저녁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이 서부지법에 청구를 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란의 우두머리, 또 하나는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라고 하죠. 영장실질심사라고도 하고요. 이것이 오늘 오후 2시에 차은경 서울 서부지법 제1민사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민사부 판사가 이렇게 중대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중대한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을 다룬다. 혼자.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것도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이어서, 토요일 당직이어서 그걸 맞는다. 건데요. 이게 뭐 법대로 한다라고 이제 법원 측은 얘기를 하겠으나, 어, 기가 막힌 현실 앞에 할 말을 잃을 정도입니다. 오늘로써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46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마 오늘 밤 늦게 혹은 일요일 새벽쯤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 혹은 영장 발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서울중앙지법에 있었던 체포 적부심 심사에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영장 실질 심사에는 원래는 안 가겠다고 했는데 갈지 여부가 곧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비롯해서 검사 67명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최대 20일간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는 150쪽 분량이라고 합니다. 공수처 쪽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등의 사유가 들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찰 국가수사본부하고 검찰에서 핵심 피의자 신문조서를 제공해줘서 종합해서 영장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속사유 얘기할 때 범죄의 상당성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거는 이 상당성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이 합리적이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의심이 합리적이고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정도, 이게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판을 하면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판사가 확신에 이르게 되는 정도. 말이 참 좀 꼬여 있기는 합니다만 이것을 이제 범죄의 상당성이라고 하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할 때 피의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고도의 개연성이 요구가 된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어야만 하는 이유 8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 혐의의 정당성, 구속의 상당성 등의 반대 법리를 펼칠 것이다. 기소도 못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법원 쇼핑하듯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좌시하기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기소는 어차피 서울 중앙지법에 할 것 아니냐. 근데 기소도 하지 못하는 서울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라는 점입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한 범죄의 상당성이 없다. 라는 겁니다. 이 범죄의 상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도 또 상당히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탄핵소추를 심판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는데 이 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구속 여부가 차후에 뒤따라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다. 라는 말도 되는 겁니다. 가령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20일 동안 구속을 하고 기소를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구속 상태가 그대로 진행이 되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를 기각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법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모든 절차가 갑자기 원위치돼야 되는 건데 갑자기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려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범죄의 상당성, 구속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거의 보태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형사소송법 제70조에 기재된 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겁니다. 주거 불확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 이것도 아니다. 가령 지금 공수처에서는 증거인멸의 혐의가 있다. 우려가 있다. 혐의가 아니라 우려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계엄 선포의 그 중요 혐의자들을 압박하고 회의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그렇게 강요할 우려가 있다. 그러니 구속해야 된다. 라는 논리인 것인데요. 이것 또한 우스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라고 했던 9명 있잖아요. 김용현 국방장관, 뭐 수방사령관, 뭐 방첩사령관, 뭐 정보사령관, 뭐 특전사령관 등등등 이 9명이 모두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이미 구속돼 있습니다. 9명이. 윤석열 대통령이 10번째. 만약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구속되어 있는데 누구를 압박하고 누구를 회유하고
누구한테 거짓말을 강요를 합니까? 따라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는 것이다. 재범의 위험성, 재범의 위험성, 이게 있을 것이냐? 여섯 번째로. 재범의 위험성, 계엄을 또 선포한다? 아니라고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되고 있고, 군 관계자들도 또 계엄에 관한 지시가 내려면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3, 제4 그렇게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보복 범죄의 가능성. 이것도 지금 형사소송법에 있는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복 범죄? 누구한테 보복을 합니까?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데 아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누구한테 보복을 해요? 대통령이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 발로 차지도 못할 그런 신세가 되어 있는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이 체포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피의자를 압박을 해서 진술과 자백을 이끌어내는 수단의 성격이 강한 것인데 윤 대통령은 출석 거부, 진술 거부, 진술 줘서 열람 거부, 거의 도장 찍는 날인 거부 이러한 입장이 확고한데 구속을 하나하나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1도 없는데 뭐하러 구속하냐 이제 이런 논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서는 안 되는 8가지 이유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